80대 어머니가 자식들 몰래 유산을 나눠줬습니다. 그리고 곧 자식들은 그녀를 외면했죠. 하지만 그 유산은 가짜였습니다. 진짜 유언장에는 전혀 예상치 못한 한 사람의 이름이 적혀 있었는데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사연의 재미가 2배가 됩니다. 사연 이야기 시작합니다. 제 이름은 임순애입니다. 올해 81살이 되었습니다. 남편 박종수와 함께 평생을 살아왔는데 그이가 10년 전에 세상을 떠난 후로는 혼자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 부부는 평생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작은 가게를 운영하며 자식들 셋을 키웠고 하나하나 부동산을 늘려가며 노후를 준비했습니다. 강남의 작은 상가 건물 하나, 전세 놓는 아파트 몇 채, 그리고 적지 않은 예금까지.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이 모든 것들이 우리 가족의 든든한 기반이었습니다. 큰아들 박성민은 대기업에 다니며 2아이를 키우고 있고 작은아들 박성호는 자영업을 하며 역시 아이가 2 있습니다. 딸 성경이는 직장에 다니며 한 아이를 키우는 워킹맘입니다. 모두 자기 삶을 꾸려가고 있으니 부모로서는 뿌듯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돌아가신 후 서서히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자식들이 조금씩 더 자주 연락을 하고 집에 찾아오는 횟수가 늘어났거든요. 저는 그저 외로운 어머니를 걱정해서 그러는 줄 알았습니다. 엄마 혼자 계시니까 걱정이 많이 돼요. 엄마 건강 관리 잘 하세요. 우리가 자주 와서 확인할게요. 따뜻한 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상한 점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의 관심사가 점점 제 건강에서 제 재산으로 옮겨가고 있었거든요. 엄마, 요즘 부동산 시장이 불안하다던데 괜찮으세요? 엄마, 혹시 유언장 같은 건 미리 준비해 두시는 게 어떨까요? 엄마, 살아계실 때 증여하는 게 세금 면에서 훨씬 유리하대요. 이런 말들이 자주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자식들이 제 노후를 걱정해서 하는 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더 구체적이고 노골적으로 변해갔습니다. 어느 날 큰아들 성민이가 부동산 관련 서류들을 들고 왔습니다. 엄마, 이걸 좀 보세요. 증여세 계산해 봤는데 지금 하시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아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이들이 제 죽음을 미리 준비하고 있다는 걸. 마치 제가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미리미리 재산을 정리하자는 식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자식들의 말과 행동들을 하나하나 되짚어 보니 모든 것이 다르게 보였습니다. 제 건강을 걱정한다며 자주 오는 것도 제 안부를 묻는 것도 사실은 재산을 걱정해서였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며칠 후 작은아들 성호가 와서 말했습니다. 엄마, 형이랑 누나랑 얘기해 봤는데 엄마가 건강하실 때 미리 정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나중에 문제 생기면 복잡하잖아요. 그 순간 정말 서운했습니다. 내가 아직 살아있는데 벌써 내 죽음 이후를 계획하고 있다니.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요즘 세상이 각박하고 자식들도 각자 살기 바쁘니까. 그리고 실제로 미리 정리하는 것이 여러모로 유리할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결국 저는 결심했습니다. 살아있는 동안 공평하게 나눠주자고. 그러면 나중에 자식들 간의 다툼도 없을 것이고 제 마음도 편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큰아들 성민이에게는 강남의 상가 건물을 주기로 했습니다. 그 건물은 월세 수입이 괜찮았고 장남이니까 가장 큰 몫을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작은아들 성호에게는 전세 아파트 2채를 주기로 했습니다.
자영업을 하고 있으니까 안정적인 수입원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딸 성경이에게는 예금과 소형 아파트 한 채를 주기로 했습니다. 딸은 시집을 갔으니까 조금 적게 주는 것이 관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월세 수입이 있는 작은 집 한 채만 남겨두었습니다. 그 월세로 생활하면서 조용히 여생을 보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한 가지 보험을 들어두었습니다. 변호사와 상의해서 정식 증여가 아닌 임시명의 이전 계약서를 작성한 것입니다. 겉으로는 증여 서류같이 보이지만 실제로는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는 조건부 계약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실 마음 한구석에서는 불안했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재산을 다 넘겨주면 자식들이 저를 어떻게 대할지 확신이 서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그 불안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서류를 넘겨받은 후 자식들의 태도가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처음 며칠은 고마워했습니다. 엄마 고마워요. 이제 안심이 돼요. 엄마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 잘해드릴게요. 하지만 그것도 잠시였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면서 연락이 뚝 끊어졌습니다. 그전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은 안부 전화라도 했는데 이제는 한 달에 한 번 받기도 어려웠습니다. 명절이 되었을 때가 가장 서운했습니다. 추석이었는데 큰아들 성민이가 먼저 연락을 했습니다. 엄마, 올해는 처가 가기로 해서 못 갈 것 같아요. 양해해 주세요. 작은 아들 성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엄마, 아이들이 아파서 집에서 쉬어야 할 것 같아요. 딸 성경이는 아예 연락도 안 했습니다. 나중에 문자로 바빠서 못 가요라고만 보내왔습니다. 그 추석을 혼자 보내면서 저는 깊은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재산이 있을 때는 그렇게 자주 오더니 재산을 넘겨주고 나니까 이제는 필요 없다는 시기였습니다. 그해 겨울 저는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혈압이 급격히 올라가면서 뇌졸중 증상이 온 것입니다. 다행히 정분희 씨가 발견해서 빨리 병원에 갈 수 있었습니다. 정분희 씨는 우리 집에서 30년 넘게 함께 지낸 가사도우미입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부터 우리 가족을 돌봐주었고 남편이 돌아가신 후에도 계속 저를 돌봐주고 있었습니다. 병원에 입원했을 때 가장 먼저 달려온 사람도 정분희 씨였습니다. 그리고 자식들에게 연락을 해서 상황을 알렸습니다. 자식들은 그제야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관심은 제 건강보다도 제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지에 더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의사 선생님, 엄마 상태가 어떤가요? 얼마나 더 위험한 상황인가요? 회복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가요? 마치 제가 언제 죽을지 궁금해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는 또다시 바쁘다는 핑계로 하나둘 사라졌습니다. 엄마, 회사 일이 급해서 못 와요. 간병인 고용하세요. 엄마, 아이들 돌봐야 해서 힘들어요. 나중에 갈게요. 결국 저는 간병인을 고용해야 했습니다. 내 돈으로. 내 자식들은 내가 준 재산으로 잘 살고 있으면서 정작 내가 아플 때는 돈을 내고 남을 고용해서 돌봐야 했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재산이 있을 때는 효자 효녀였지만 재산을 넘겨주고 나니까 이제는 부담스러운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돈이 있을 때는 가족이고 돈이 없으면 남보다 못한 존재라는 것을. 그런데 한 사람만큼은 달랐습니다. 정분희 씨였습니다. 정분희 씨는 올해 58살로 고향이 전라도입니다. 젊은 시절 서울로 올라와서 여러 집에서 가사도우미로 일했는데 우리 집에 온 지는 벌써 32년이 되었습니다.
결혼을 하지 않아서 자식도 없고 부모님도 몇 년 전에 모두 돌아가셨습니다. 정분희 씨는 제가 병원에 입원한 동안 매일 와서 저를 돌봐주었습니다. 간병인이 있었지만 그래도 매일 와서 제가 불편한 것은 없는지, 식사는 제대로 했는지 확인해 주었습니다. 할머니, 오늘 죽 드셨어요? 입맛이 없으시죠? 할머니, 제가 집에서 미역국 끓여왔어요. 드셔보세요. 정분희 씨는 저를 할머니라고 불렀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호칭이 참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제 친손자들도 할머니라고 부르는데 정분희 씨가 부르는 할머니는 더 진심이 담겨 있는 것 같았습니다. 병원에서 한 달 정도 지내면서 저는 정분희 씨와 많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동안 함께 살면서도 깊은 얘기를 나눈 적이 별로 없었는데 이번 기회에 그분의 살아온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할머니, 저는 어릴 때부터 남의 집에서 일했어요. 우리 집이 너무 가난해서 중학교도 제대로 못 다니고 서울로 올라왔거든요. 정분희 씨는 어려운 환경에서도 성실하게 살아왔습니다. 여러 집에서 일하면서도 항상 정직하고 성실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에서도 이렇게 오래 함께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할머니, 우리 집에서 일하면서 정말 많이 배웠어요. 아저씨도 할머니도 항상 저를 사람으로 대해주셨어요. 다른 집에서는 그냥 일하는 사람으로만 봤는데 우리 집에서는 가족처럼 대해주셨거든요.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잘해준 것도 아닌데 정분희 씨는 그것을 이렇게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병원에서 퇴원한 후 저는 집에서 요양을 했습니다. 하지만 건강이 예전 같지 않아서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정분희 씨가 더욱 세심하게 돌봐주었습니다. 할머니, 약은 드셨어요? 할머니, 오늘 산책 나가실까요? 할머니, 제가 발 마사지 해드릴게요. 정분희 씨는 제가 우울해하지 않도록 항상 밝게 대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외로워하지 않도록 옆에서 이야기 상대도 되어주었습니다. 반면에 제 자식들은 여전히 바쁘다는 핑계로 연락도 뜸했습니다. 가끔 연락이 와도 형식적인 안부 인사뿐이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나면서 저는 한 가지 결심을 했습니다. 진짜 유언장을 작성하기로 한 것입니다. 변호사를 불러서 정식 유언장을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그 유언장에는 제 전 재산을 정분희 씨에게 상속한다는 내용을 적었습니다. 물론 조건이 있었습니다. 매달 일정 금액을 지역 요양원에 기부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제 자식들에게는 아무것도 남기지 않겠다는 의사도 분명히 명시했습니다. 왜 그런 결심을 했을까요? 제 인생 마지막에 진짜로 저를 가족처럼 대해준 사람은 자식들이 아니라 정분희 씨였기 때문입니다. 혈육이라는 이유만으로 가족인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서로를 아끼고 돌봐주는 사람이 진짜 가족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후 몇 달이 지나고 제 건강이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의사는 더 이상 적극적인 치료가 힘들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호스피스 병동으로 옮겨서 편안한 마지막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호스피스 병동에서도 정분희 씨는 매일 와서 저를 돌봐주었습니다. 이제는 정말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끝까지 저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오늘 날씨가 정말 좋아요. 창문 열어드릴까요? 할머니, 제가 할머니 좋아하시는 미역국 끓여왔어요. 정분희 씨는 제가 힘들어할 때 손을 잡아주고 제가 무서워할 때 옆에서 함께 있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외로워하지 않도록 어릴 때 이야기, 고향 이야기도 많이 해주었습니다. 그런 정분이 씨를 보면서 저는 확신했습니다. 내 재산을 이 사람에게 맡겨도 절대 후회하지 않겠다고. 제가 위독하다는 소식을 들은 자식들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마지막이라는 것을 알고 온 것 같았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많이 힘드시죠? 엄마, 우리가 늦게 와서 죄송해요. 하지만 저는 이미 그들의 진심을 알고 있었습니다. 걱정되어서 온 것이 아니라 혹시 유언장 같은 게 있는지 확인하러 온 것이었습니다. 며칠 후 큰아들 성민이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엄마, 혹시 유언장 같은 건 작성해 두셨나요? 엄마, 상속 관련해서 정리해 둔 게 있으면 미리 알려주세요. 저는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걱정 마라. 다 정리해 놨다. 자식들은 안심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마도 이미 증여받은 재산이 있으니까 추가로 뭔가 더 있을 거라고 기대한 것 같았습니다. 제가 세상을 떠난 지 일주일 후 변호사가 유언장을 공개했습니다. 자식들은 모두 모여서 기대에 찬 표정으로 변호사의 말을 들었습니다. 변호사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고인이 되신 임순애 씨께서 정식으로 작성하신 유언장을 공개하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릴 것은 몇 달 전에 자녀분들께 넘겨드린 증여 서류는 임시 계약서였으며 정식 증여가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자식들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따라서 그 재산들은 모두 고인의 유산에 포함됩니다. 그리고 고인께서는 다음과 같이 유언하셨습니다. 변호사가 유언장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나 임순애는 정신이 온전할 때 이 유언장을 작성한다. 내 전 재산인 부동산, 예금, 기타 모든 재산은 정분이 씨에게 상속한다. 단 매달 200만 원씩을 지역 요양원에 기부하여 어려운 어르신들을 도우는 데 사용하길 바란다. 그리고 나의 세 자녀에게는 아무것도 남기지 않는다. 그들은 내가 살아있을 때 나를 외면했으며 오직 재산에만 관심을 보였다. 진정한 가족은 혈연 관계가 아니라 진심으로 서로를 아끼는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을 그들이 깨달았으면 한다. 자식들은 경악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정분이? 그 아줌마한테 모든 재산을 준다고요? 엄마가 정신이 나갔나 봐요. 이건 무효예요. 변호사님, 이거 법적으로 문제 없나요? 변호사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이 유언장은 정식 공증 절차를 거쳐 작성되었으며 고인의 정신 상태도 의학적으로 확인된 상태에서 작성되었습니다. 따라서 법적으로 완전히 유효합니다. 정분이 씨는 유언장 내용을 듣고 깜짝 놀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런 큰 재산을 저한테 주시다니. 할머니, 어떻게 이런 일이. 정분이 씨는 처음에는 받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변호사가 제가 남긴 편지를 읽어주자 결국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편지에는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정분이 씨, 당신은 32년 동안 우리 가족을 진심으로 돌봐주었습니다. 남편이 아플 때도 내가 외로울 때도 항상 곁에 있어 주었습니다. 당신이야말로 진정한 가족이었습니다. 이 재산으로 편안한 노후를 보내시고 어려운 이웃들도 도와주세요. 그것이 제 마지막 소원입니다. 정분이 씨는 제 뜻을 받들어 매달 요양원에 기부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재산으로는 소박하지만 편안한 생활을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자식들은 처음에는 법적 다툼을 벌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변호사가 모든 절차가 완벽하다고 확인해 주자 결국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후 자식들은 서로를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형이 먼저 유언장 얘기를 꺼냈잖아요. 누나도 증여받으라고 했으면서 뭔 소리예요? 우리가 너무 성급했나 봐요. 하지만 이미 늦은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어머니의 재산을 탐내다가 어머니의 마음까지 잃어버린 것입니다. 며칠 후 큰아들 성민이가 정분이 씨를 찾아왔다고 합니다. 정분이 씨, 우리가 잘못했어요. 제발 재산을 좀 나눠주세요. 하지만 정분이 씨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할머니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진정한 가족은 어려울 때 손을 잡아주는 사람이라고. 할머니가 가장 힘드셨을 때 곁에 있어드리지 못한 것을 후회하세요. 지금 저는 천국에서 이 모든 일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제 선택이 옳았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재산이 있을 때는 가족이고 없을 때는 남보다 못한 존재. 하지만 진짜 가족은 돈이 아니라 마음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어려울 때 손을 잡아주고 외로울 때 함께 있어주는 사람이 진짜 가족입니다. 정분이 씨는 혈연 관계는 아니지만 저에게는 진정한 가족이었습니다. 32년 동안 진심으로 저희를 돌봐주었고 마지막까지 제 곁을 지켜주었습니다. 제 자식들이 언젠가는 이 교훈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부모는 재산을 물려주는 존재가 아니라 사랑을 나누는 존재라는 것을. 그리고 진정한 효도는 부모가 살아있을 때 진심으로 사랑하고 돌봐드리는 것이라는 것을 세상의 모든 자식들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부모의 재산을 탐내기 전에 부모의 마음을 먼저 살펴보세요. 부모가 정말로 원하는 것은 재산을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자식들과 함께 보내는 따뜻한 시간입니다. 제가 세상을 떠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정분이 씨는 제 뜻을 받들어 성실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매달 200만 원씩 지역 요양원에 기부하고 있고 그곳에서 자원봉사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요양원 어르신들이 정분이 씨를 무척 좋아한다고 하네요. 정분이 씨가 오시면 우리가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항상 밝은 미소로 어르신들을 대해주시거든요. 요양원 원장님의 말씀입니다. 정분이 씨는 자신이 받은 사랑을 다른 어르신들에게도 나누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정분이 씨는 또한 제가 살던 집을 그대로 보존하고 있습니다. 제 방도 제가 쓰던 물건들도 모두 그대로 두고 있다고 합니다. 할머니가 계실 때와 똑같이 해두었어요. 가끔 할머니가 아직 계시는 것 같아서 말을 걸기도 해요. 정분이 씨는 저를 진짜 가족처럼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이런 마음을 자식들이 가져주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제 자식들은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큰아들 성민이는 회사에서 승진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동료들 사이에서는 어머니 재산을 탐내다가 상속받지 못한 이야기가 소문이 났다고 하네요. 아내도 시댁에 대해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작은 아들 성호는 사업이 어려워졌다고 합니다. 어머니 재산을 기대하고 있었는데 그것이 물거품이 되면서 경제적으로 더 힘들어진 것 같습니다. 딸 성경이는 남편과 갈등이 생겼다고 합니다. 남편이 내가 어머니를 제대로 모셨다면 이런 일이 일어났겠냐고 비난했다고 하네요. 세 자녀 모두 지금 와서 후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은 일입니다. 부모가 살아있을 때 진심으로 사랑하고 돌봐드렸어야 했는데 그 기회를 놓쳐버린 것입니다. 정분이 씨는 가끔 제 무덤을 찾아와서 안부를 전해준다고 합니다. 할머니, 오늘도 요양원에 다녀왔어요. 어르신들이 할머니 안부를 물어보시더라고요. 할머니 자녀분들이 가끔 저를 찾아와요. 재산을 나눠달라고 하는데 할머니 뜻을 어길 수는 없어요.
정분희 씨는 저의 마지막 메시지를 세상에 전하고 싶어 합니다. 할머니께서 항상 말씀하셨어요. 진정한 가족은 혈연 관계가 아니라 마음으로 만나는 거라고. 서로를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셨어요. 돈이 있을 때만 찾아오는 사람은 진짜 가족이 아니에요. 어려울 때, 아플 때, 외로울 때 곁에 있어주는 사람이 진짜 가족이에요. 정분희 씨의 말이 맞습니다. 저는 생애 마지막에 이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진리를 실천해준 정분희 씨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요즘 많은 가정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부모의 재산을 탐내는 자식들, 자식들의 관심을 받기 위해 재산을 미끼로 사용하는 부모들. 하지만 이런 관계는 결코 건강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가족 관계는 조건 없는 사랑과 관심에서 나와야 합니다. 부모는 자식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것보다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주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자식들은 부모의 재산을 기대하기보다는 부모와 함께 보내는 시간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제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교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늦기 전에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분희 씨는 요양원에서 자원봉사를 하면서 새로운 가족을 만났습니다. 요양원의 어르신들이 정분희 씨를 진짜 딸처럼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정분희야, 오늘도 와줘서 고마워. 정분희야, 너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 어르신들의 사랑을 받으며 정분희 씨도 행복해하고 있습니다. 혈연 관계가 아니어도 진심으로 서로를 아끼는 관계를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보여주고 싶었던 진정한 가족의 모습입니다. 서로에게 도움이 되고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를 사랑하는 관계 말입니다. 저는 이제 평안합니다. 제 재산이 정말로 필요한 곳에 쓰이고 있고 정분희 씨가 행복하게 살고 있으니까요. 제 자식들도 언젠가는 이 일을 통해 교훈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부모에게는 더 잘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부모는 언제까지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건강할 때, 살아있을 때 진심으로 사랑하고 돌봐드리세요. 재산은 없어져도 다시 만들 수 있지만 부모와의 시간은 한 번 지나가면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분희 씨 같은 분들을 존중해 주세요. 혈연 관계가 아니어도 진심으로 우리를 돌봐주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야말로 진정한 가족입니다. 마지막으로 돈보다는 마음이 먼저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진정한 부는 재산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제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깨달음이 되었으면 합니다. 너무 늦기 전에 소중한 사람들에게 진심을 전하세요. 그것이 제가 이 세상에 남기고 싶은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사연 재밌게 들으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도 더 감동적이고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